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어서 중국 속까지 알아보는 팅동입니다. BTS 빌보드 핫백 차트 1위, MTV 베스트 팝, 베스트 그룹 등 4개 부문 수상 기념, 한국 문화산업에 대한 중국 칼럼 한 편 준비했습니다. 8월 28일에 작성된 글이라 빌보드나 MTV 관련 언급이 빠진 게 아쉽지만 한한령 이후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 과정부터 중국 내 방송업계에 대한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칼럼을 열심히 번역해보았습니다. 소개하기에 앞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칼럼을 그대로 번역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해당 칼럼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국 시장 잃어버린 지 5년. 한류는 어떻게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커졌나? 8월 21일 한국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이 발표한 첫 영어 싱글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가 유튜브에 공개한 지 24시간 만에 조회수 1억 1100만으로 유튜브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번에 세운 신기록이 비단 이 아이돌 그룹이 처음으로 세운 역사적인 기록은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그들은 어안이 벙벙해질 정도의 속도로 각종 기록들을 갈아치우면서 전 세계에서 한류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다. 미국 타임은 방탄소년단은 비틀즈와 원 디렉션처럼 듣기 좋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고 뉴키즈 온 더 블록과 엔싱크를 연상하게 하는 댄스를 보여주지만 미국 청중들 스타일에 맞추는 것이 아닌 자신들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 라고 평가했다. 올해 6월 K-POP 팬들은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통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그들의 위력을 보여줬다. 물론 BTS가 처음으로 전 세계를 휩쓴 한국 아이돌 그룹은 아니다. BTS 이전에 빅뱅과 엑소, 원더걸스 등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동아시아를 평정하며 K-POP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하지만 미국 유럽 시장에서 BTS는 그들에 대한 관심도와 음악, 퍼포먼스에서 모두 선배들을 압도했다. BTS가 빠르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대외 환경은 이전 아이돌 선배들 때보다 더 험난했는데 바로 거대한 중국 시장을 잃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서양의 팝과 록, 힙합 음악, IT를 흡수하며 K-팝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했다. 사실 유럽과 미국에서 두드러지기 시작한 한국 문화는 단지 음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 영화와 드라마는 각종 영화제와 넷플릭스 같은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영향력을 키우면서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봉준호 감독은 지난해 기생충으로 칸에서 한국 영화 사상 첫 황금 종려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아카데미에서 아시아 최초로 최우수 작품상 등 4개 부문을 석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화 관객들은 한한령으로 인해 2016년 이후 스크린에서 한국 영화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 5년이란 기간 동안 한국은 부산행, 강철비와 같은 블록버스터 영화를 찍고 칸 영화제에서 최고 평점을 받은 버닝까지 내놓았지만 중국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한국 역사 영화 항목이 사라졌다. 할리우드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봉준호는 기생충을 통해 황금 종려상과 오스카를 거머쥐며 한국 영화사에 한 획을 그었다. 지난해 중국 영화제 퍼스트는 기생충을 폐막작으로 발표했다가 상영 전날 이른바 기술적 이유로 상영을 취소했다.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했음에도 중국에서는 개봉되지 않았다. 몇 년 동안 영화관에서 관행처럼 내려오던 아카데미 수상작 상영도 한국 영화 한 편 때문에 중단되고 만 것이다. 물론 부산행이든 기생충이든 보고 싶은 사람은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서 보겠지만 영화관에서 상영하지 않으면 폭넓은 관객들이 좋은 영화들을 접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큰 스크린을 통해 버닝이나 기생충을 관람할 수 있는 찬스 또한 놓칠 수밖에 없게 된다. 결국에는 오히려 심미적 안목과 체제에 대한 판단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한국 영화가 내실을 다져 최근 몇 년 결실을 맺었다면 한국 문화의 전통 강자였던 드라마는 스트리밍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활력으로 재탄생하고 있다. 100년 동안 할리우드는 언제나 미국식 보편적 가치를 수출할 수 있는 최고의 통로로 여겨졌으나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단일화된 문화 요소와 가치관으로 천하를 끌어안겠다는 과거의 발상은 글로벌 네트워크 환경 아래 현지화 수요를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넷플릭스는 독자적인 콘텐츠 개발 전략으로 미국 밖에서 더 많은 현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넷플릭스의 자본력과 플랫폼이 유입되면서 전통적인 의미의 동아시아 콘텐츠는 더욱 다원화되고 글로벌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이 한국 드라마와 예능에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는 동안 거물 스트리밍 기업 넷플릭스는 2016년 한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한국 기업들과 합작을 통해 현지 콘텐츠 제작에 발빠르게 나섰다. 5년 만에 넷플릭스와 한국 미디어 산업은 상부상조를 이루었다. 넷플릭스는 한국 드라마라는 중요한 엔터테인먼트 자산을 자신의 탄약고에 담는 데 성공했고, 한국은 넷플릭스의 투자와 기술 지원으로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를 높였다. 비밀의 숲부터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 이어 봄밤, 스카이캐슬, 마지막으로 올해 히트친 사랑의 불시착과 이태원 클라스까지 지난 몇 년간 인상적인 한국 드라마 몇 편만 살펴봐도 거의 모두 넷플릭스와 한국 방송사의 합작임을 알 수 있다. 앞서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곽동윤 연구위원은 국내 주요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인기를 끈 작품들 대부분이 한국 국내 방송사들 작품이라며 넷플릭스가 한국 방송사의 영상물을 적극 사들이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매주 한국과 같은 날 동시에 공개되는 방식은 한 번에 올리는 넷플릭스 시그니처 전략에 맞지 않자 넷플릭스는 결국 직접 제작에 나섰다. 3, 4년간 판권 구매와 공동 제작으로 데이터를 축적한 넷플릭스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제작에 잠재력을 갖게 되었고 결국 전 세계 역대 가입자에게 2019년 킹덤을 선보였다. 한 시즌 6부작으로 제작된 킹덤은 제작비 300억으로 한국 드라마 제작 역사상 세 번째를 기록했다. 극본에는 시그널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김은희 작가가, 연출은 영화감독 김성훈이 메가폰을 잡았다. 이들은 인터뷰에서 창작자들의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넷플릭스에 놀랐다고 여러 번 언급했다. 더 중요한 점은 넷플릭스는 기술 지표에서 항상 최고를 추구해 4K, HDR,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가 이미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의 기본이 되었다는 것이다. 김성훈 감독은 기술적인 거로 저희에게 요구했던 건 정말 달랐다. 일반적인 영화가 2K고 고화질 CG 작업할 때만 4K 작업을 하는데 우리는 이번에 전체를 4K로 하니까 두세 배의 힘이 들었다. 그동안 요 정도는 돼 하고 넘어갔던 것들을 그들이 퀄리티 작업을 통해서 다 걸러준다. 여기 조금 문제 있어요 하면서 최소 불량품은 안 판다는 거다. 예술은 그 다음이다. 불량품을 안 만들겠다는 그들의 태도가 우리에게 좋은 경험이었다. 기술적인 체크를 전담해주기 때문에 창작자들은 창작에 더 집중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시즌2를 보면 넷플릭스가 킹덤 세계관을 거대한 IP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 그 배경에는 이 드라마를 시청한 전 세계 엄청난 숫자의 관객들이 있다. 봉준호 역시 HBO와 기생충을 드라마로 리메이크해 HBO 맥스에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넷플릭스뿐 아니라 동남아 시장을 노린 홍콩 스트리밍 플랫폼 뷰 또한 오랜 기간 한국 영상 콘텐츠에 의지했다. 독점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대량으로 업로드하면서 동남아 시장을 장악했다. 뷰는 지난해 말 월 가입자 수가 연 35% 증가한 4,140만 명을 돌파했다. 전체 콘텐츠 시청 횟수는 60% 증가한 57억 건을 기록하며 활성화되고 있다. 뷰는 동남아 시장에서 사용시간 및 월별 가입자 수가 넷플릭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스트리밍 플랫폼이 되었다. 중국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는 중국에서는 감히 한국 드라마를 소개할 수 없지만 해외 진출 과정에서 소위 중국산 명품 드라마만으로는 시장을 뚫기 어려웠다. 결국 한국 드라마 판권을 독점 구매해 동남아 사용자를 유치하는 수밖에 없었고 최근 아이치이는 글로벌화를 위해 한국 드라마 편의점 샛별이를 구입해 독점 공개했다. 비록 5년간 중국 시장에서 정규적인 채널은 잃었지만 한국 영화, 음악 등 문화 콘텐츠는 오히려 일본과 동남아시아, 미국, 유럽 시장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더욱 글로벌화 되었다. 갑작스럽게 중국 시장에서 퇴출당하고 반년 동안 한국 4대 엔터기업의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1년도 안 돼 주가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큰 폭으로 올랐다. 각종 재무보고에 따르면 사실 전체 매출에서 중국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기 때문에 시장 가이드라인을 빠르게 조정한 결과 오히려 더 큰 비즈니스 가치를 실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결국 한한령으로 창의성 방면에서 따져보면 중국 내 방송업계에 미친 경제적 피해가 더 클지도 모른다. 아무리 자신 있는 업계 인사를 할지라도 한국이 혁신적으로 엔터 콘텐츠 방면을 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몇 년간 중국에서 히트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 예능 포맷을 참고하지 않은 것이 없다. 게다가 한국에 대한 규제로 인해 과거에는 판권을 사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나래주의가 더욱 강해져 원래도 뒤떨어지던 창작 능력이 이런 조급함에 더욱더 사라지고 있다. 중국 영상 제작사들이 상업적으로 한국 업체들보다 충격이 적었던 것도 아니다. 최근 방영 중인 첩보 드라마 승산에서 여주인공 목과 얼굴의 피부색이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이 드라마는 2015년에 제작이 끝났었지만 한국 배우 한채영이 여주인공을 맡았다는 이유로 한한령 시행 이후 어쩔 수 없이 AI 얼굴 교체로 여주인공 얼굴을 재편집한 뒤 올해가 되어서야 겨우 편성되었다. 동영상 플랫폼 역시 가성비 좋은 한국 미디어 콘텐츠를 구매하지 못해 좁은 선택지 안에서 고비용 경쟁을 펼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탄소년단부터
기생충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아이돌이든 영화든 과거 서양의 엽기적인 행태에서 벗어나 주동적으로 보편적 가치와 개개인의 생존을 포용하는 단계까지 진화했다는 점이다. 방탄소년단의 적지 않은 곡들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고 몇몇 멤버들은 민감한 정치적 이슈에 대한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봉준호 감독은 빈부격차와 사회적 분열이라는 전 세계적인 문제를 집 한 채로 풀어내면서 할리우드에서 먹기 힘든 발언권을 전 세계적 보편성으로 메웠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한국 영상물은 세계 시장에서 더 큰 발언권과 시장 점유율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해당 칼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칼럼은 번역량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댓글 반응은 다음 영상에서 따로 준비해서 곧 공개하려고 합니다. 댓글 반응 바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